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월무보 시청자분들은 미국 과연 어떻게 될까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AI 쪽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요. AI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오늘 박사님을 모신 건 이렇게 대놓고 어제 미장도 없었는데 미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이렇게 딱 쉬어갈 때 다음 이제 열리는 장에 딱 준비 태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준비 태세 중에서 최근에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아성 GPU를 무너뜨리냐, 이거 파일을 뺏기냐 어쩌냐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우리 이주환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구글의 이 약진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될까요? 그래도 엔비디아 GPU는 함부로 넘볼 수 없다. 이게 될까요? 일단 가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성능 AI 칩 시장에서 네.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한 8, 90% 되잖아요. 네. 그게 조금 낮아질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 그러니까 낮아진다. 고객들의 이탈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체 칩을 개발하는 고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에이직이라고 해서 네. 이제 추론 단계로 가게 되면은 본인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그런 칩들이 필요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은 좀 범용 칩이잖아요.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성능도 좋고 비싸지만 추론 단계로 가면 이제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가볍게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이제 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칩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구글도 TPU라는 게 사실은 작년에 이미 고객 서비스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 서비스 시작한 거죠. 그때 이미 TPU였는데, 근데 TPU 구성을 잘 보시면은 TPU라는 거는 NPU 계열의 네이밍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NPU. NPU라고 해서 우리가 뉴로모픽 반도체가 있고, NPU. 예, GPU는 그래픽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AI 칩이고, NPU는 보통 신경망 반도체라고 해서 국내 삼성전자나 퓨리오사도 그쪽을 개발하고 있는. 그래서 NPU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특히 잘 알고 있는 CPU가 있죠. 그래 보면은 엔비디아 칩셋에는 NPU가 안 들어갑니다. GPU 2개에 CPU 하나, 2대1의 비율로 들어가고 거기에 HBM이 4개 내지 6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칩셋을 구성하는 건데 구글의 TPU 쪽에는 제가 이전에 논문에서 보니까 3개를 다 섞어 쓰고 있어요. 비율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TPU와 GPU와 CPU를 묶어서 최저의 컨디션을 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NPU 계열의 TPU가 메인으로 다 모든 것을 GPU를 대체할 수준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추론 단계로 가면서는 조금 더 NPU 계열의 TPU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GPU도 여전히 사는 거잖아요. GPU를 사는데 일부는 내가 만든 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는 지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뭐 1년 사이에 90%였던 시장 점유율이 50%가 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특히 또 중국 쪽에 H200이 만약에 판매가 허용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럼 또 미국 시장에서 조금 줄어드는 파일을 중국 쪽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주가 측면에서 이주환 박사가 보셨을 때 구글을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를 집중해야 됩니까? 자, 주가가 실적보다 선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사실은 그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뭐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예측이 힘들어지긴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60에서 70%의 펄을 용인받고 있어요. 월가에서. 그 정도 받아도 엔비디아는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월가 투자자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는 25에서 3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엔비디아만 특혜를 받았느냐? 굉장히 큰 대기업. 매출이 연간 200조 원이 넘는데 증가율, 매출 성장률이 스타트업 수준이었던 거죠. 막 250%, 200%, 150%.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줘도 된다라는 것이 월가에서 이제 불문율이 되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건데 이게 지금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죠. 일단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이번에 62%였는데 62%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엔비디아가 AI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2023년 말부터예요. 2024, 2025 이 정도고 그 전에 2년 동안 굉장히 마이너스 적자 상태가 됐었는데 그 직전에 그래픽 카드로 잘 나가던 시절에 매출 증가율이 50%에서 60% 사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AI 기업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 시절의 성장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율,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높아요. 그 당시에 40이었는데 지금 60 정도 되는데 증가율, 왜냐하면 성장성이 PR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은, 항상 보면은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지만 증가율로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미 그래픽카드 시절보다도 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 내년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매출 증가 50 밑으로 내려갈 게 거의 분명하고요. 월가에서도 이제 60이 아니라 적정 PR을 30으로 해야지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2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결국엔 주가도 도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 3분기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대략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일반 대기업 IT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가 되면. 그 말씀은 엔비디아 이퀄 S&P 500의 앵커 역할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더 조심스럽긴 한데 나스닥과 S&P 500가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5조 달러인데 지금 그 정도 PR 30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3조 5천억 달러 내지는 3조 달러, 어디에서 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 정도로 빠지게 되면 한 30% 이상이잖아요, 조정이.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이나 S&P 500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코스피 역시 저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년 3분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나는 미리 팔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1년 이상을 보면서 하는 투자자면은 뭐 먼저 움직여도 괜찮은데 네네.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 그보다 좀 짧잖아요. 거래 주기가. 그렇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시작 전에 제가 빈센트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지만 상반기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내년 상반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벌고 빠져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은 좀 중장기 투자자의 성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는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손절하고 떠났잖아요. 1년 전에. 네. 근데 이제 국장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상반기까지 좋을 것 같고 좀 더 오를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러면은 3개월 정도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글의 TPU가 이번 주에 뜨거운 감자인데 좀 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딥시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딥시크. 그때 이후도 엔비디아는 I don't care하고 계속 올랐단 말이죠.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때는 매출 증가율이 100%일 때였었고 지금은 50%가 된다는 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경쟁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성장 속도가 스타트업 수준을 더 이상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는 그냥 일반 대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동안 받았던 밸류에이션의 특혜가 사라지는 것뿐인 거죠. 그거는 차이 있어요. 엔비디아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위기에 빠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데 그거는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인 게 사실은 자명한 거고 이제 그게 정상화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구글의 TPU가 뭔가 시장을 조금 흔들고 본인들의 위치를 좀 위협할 거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뭐 엔트로팩에도 그랬고 뭐 다른 기업들에게도 TPU를 쓰려고 하면은 가가지고 지분을 사버리거나 뭐 같이 뭐 협업을 하자고 하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그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메타가 TPU 사겠다. TPU 우리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메타한테까지 이렇게 손을 뻗칠까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낼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박사님께서는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결국 수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니까 수치로 접근할 것 같은데 수치. 메타가 기존에 엔비디아 거를 100만큼을 사서 쓰고 있었는데 네.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 40을
구글 TPU로 만약 갈아탄다고 하면 가만히 있긴 좀 힘들죠. 100 중에서 한 5 정도 갈아탄다. 돈 케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메타가 쓰겠다고 했지 전량을 다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GPU를 많이 구매하고 네. 일부분을 이제 추론용으로 개발하면서 개발 단계에서 이제 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이제 대량 구매를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태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조차도. 그래서 당장 뭐 메타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선부가 후 협상.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수많은 카운터 파티들의 선부가 후 협상이 지리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넥스트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모델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지컬 AI 쪽으로 돌리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투자가 마냥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언젠가는 이제 일단락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럼 대신에 내 칩을 사줄 만한 데는 어딜까 해서 피지컬 AI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쪽이랑 로보틱스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는 거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만 팔아가지고는 이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드웨어 사이클이 좀 마무리될 때는 소프트웨어 사이클, 근데 빅테크 기업들 사이클이 올 때 내가 빅테크 기업이 돼버리면 플랫폼 기업이 돼버리면 그 사이클도 올라탈 수 있는 것. 그래서 올해 보면은 네모트론과 코스모스라는 두 개 추론 모델을 여름쯤에 이제 출시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거니까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리즘을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과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네모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I 쪽인데,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플랫폼 업체로도 변신을 시도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오픈 AI의 경우도 있지만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네. 아, 너네 지금 내 칩이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하다며 은행에서 빌리지 마. 내가 줄게. 공짜로 주고 나중에 몇 년 있다 지분으로 줘.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많으니까 사실은 고객을 계속 리텐션 시키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사실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최소한 캐시플로우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근데 오픈AI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오픈AI 말고도 그런 거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의 대체제입니까? 그 약간 부분을 다르죠, 성격이. 사실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범용 칩이기 때문에 학습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는데 추론보다 보통 학습용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칩인데 네. 결국에는 NPU 계열은 그보다 추론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빠르게 지금 어떤 논리적인 그 값을 도출해내는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추론용 칩이 많이 필요하게 된 전제 조건은 충분히 학습이 끝나 있고 네. 내가 이 추론 모델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 추론 칩이 대규모로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구글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개발을 했지만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AI 버블론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추론 칩이 대규모로 필요할 만큼의 단계까지는 못 이룬 것 같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당장 대체제가 되기보다는 아직은 연구개발 쪽 단계에서 양산으로 가는 중간 정도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엔비디아와 뭐 구글의 뭔가 대결인 것처럼 시장에서는 갑자기 그게 몰아가고 대결 구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그게 전문가가 제가 아니니까요, 일반인이니까 이걸 이해할 때 그냥 왜 TPU가 GPU를 대체할 수 있어라고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약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대체는 아니다를 우리가 인지를 일단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체는 아닌데 네. 우리가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추론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올 초에 있었던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도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 칩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자체 칩 일부를 썼지만 근데 이게 추론으로 근데 넘어가면- 추론 단계로 가면서 이제 자체 칩을 많이 중국 로컬 기업들의 칩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성능을 가지고 칩 하드웨어 성능의 부족함을 대신했다라는 이제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환이 이제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대체라기보다는 GPU,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추론 칩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현재 보면 KPX 투자 계획들을 보면 여전히
학습까지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니드가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 구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추론 쪽에 포커스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엔비디아 칩보다는 에이직 쪽, 직접 설계한 칩 쪽에 대한 비중이 2027년부터 조금씩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구글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혜주 밸류체인 상에서 삼성전자가 언급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도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거의 하이닉스가 HBM을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AM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이닉스는 그쪽엔 거의 납품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TPU 계열로 가면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도 TPU를 개발하다 보니까 TPU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높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거에 납품하다 보니까 구글이나 AMD나 이쪽까지도 납품하기에는 물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솔드아웃.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충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금 민감한 게 그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삼성전자가 HBM에 약간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래요? 예전만큼 막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좀 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요? 근데 성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긴 해요. 음. 삼성전자 쪽에 저보다 좀 더 커넥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열심히 안 방송하면서 한대요? 보면은 열심히 안 하진 않겠지만 네. 올 상반기와 작년까지 정말 HBM에 목숨을 걸었던 분위기는 아니래요. 발을 좀 뺀 거예요? 발을 뺐다는 알지만 속도를 굳이 빠르게 이거를 만들어서 빨리 납품을 해야겠다라는 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되 지금 급하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게 왜 그러죠?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10%도 될까 말까 하고 하이닉스는 30-40%에서 많게는 50%까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HBM 굉장히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비중이 어차피 높지가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도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D램 가격과 네. 가격이 떠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HBM을 굳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90%가 있다 보니까 이전만큼 다급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HBM 안 했다가 이게 미래 먹거리인데 그거 아예 안에 우리는 원래 하던 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샘플도 이미 HBM4 샘플을 엔비디아까지 제출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서 서둘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HBM4에 대해서 탑재 시기를 루빈이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콜 테스트 통과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AMD MI450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첩보가 있다 보니까 AMD가 한 건 하는구나. 그래서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에 네. 나와봐야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이 첩보가 엔비디아를 이제 받고 나니까 우리도 내년에 출시될 칩들의 성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경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조금 설계에 마이너 튜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면 HBM도 약간의 튜닝은 필요하잖아요. 칩셋의 메인 칩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런 튜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4에 대해서 퀄 통과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샘플을 4개월 늦게 제출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늦게 나오겠죠. 결과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올 때까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도 오케이 사인 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오케이 돼버리면 3명의 공급자가 생기는 가운데 내가 좀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해버리면 하이닉스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도 아까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마진율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50% 올려달라고 이미 선언해버린 상태. 하이닉스도 50% 올리받겠다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올려줘 버리면 본인의 마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격 협상에 유리하게 최소한 HBM이라도 TSMC는 뭐 넘사벽이라 방법이 없지만 HBM은 삼성전자만 잘 끌어들이면 조금은 더 하이닉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매기 효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단순 매기 효과라기보다는 삼성전자 물량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완판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추가로 요구가 고객에 있어도 더 이상 주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본인이 더 팔고 싶어도 HBM이 없어 못 팔면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에 나는 근데 삼성전자 우리 최고사 20%더 늘릴 수 있어라는 하는 기업이 옆에 있으면 사실은 물량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들어가는 H200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만약 오케이 사인이 정말 난다고 하면 이건 없던 시장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물량만 갖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BM이.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H200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백악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상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요거는 조금 뭐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때 할 때 얼마나 서로 주고받고 딜을 만족할 만하냐 했냐에 따라서 그냥 전형적으로 확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블랙웰은 아니잖아. H200만 하더라도 이제 최신 칩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그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히토류라든지 곡물 대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얻어냈으면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그거에서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연관되어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 수출이 돼야지만 지금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고. 성장제도 중요한데 네. 지금 엔비디아 걸 쓰지 못하는 최근 1년 동안 중국 자체 AI 칩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맞아요. 있다는 게 네.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풀려도 중국 걸 써버리겠다고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능이 많이 높아지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우리 칩을 깔아버려야지 고객들이 일단은 쓰던 칩에 대해서 계속 쓰고자 하는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초기에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걸 중국 시장, 중국 칩 메이커들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떤 분께서 우리 이주환 박사님의 이력을 갑자기 프로필에 쭉 올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문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지켜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쯤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성장 기업이 아니라 이제 일반 기업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에 있어서의 캐시플로우도 투자에 있어서 걷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 기업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인 거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된 질문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아까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투자 전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사실은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네. 두 기업이 안 오르고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분명히 내년 중에 아마도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조정이 꽤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시점이 분명히 내년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반기는 아닐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투자를 한다면 지금 사면 상반기 내에 팔린다면은 좀 더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50%보다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좀 안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조정이 시작됐는데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게 두렵다라고 하면 네. 지금부터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내가는 사실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사고팔고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멘트죠.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가슴 한편에 포모,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고점에서 게 물리는 거 아닐까.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랠리를 핀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포모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모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 전망은 이렇지만 나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안전피를 마련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큼의 돈을 투자 금액이 있으면 50은 현금을 갖고 있고 네. 조정을 대비해서 50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가 혹시 조정일 때 다 못 팔았어도 약간 손실을 하고 팔아도 쌀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믹스한 전략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해야 될까? 올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기관 투자자는 항상 현금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네. 50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현재 같은 굉장히 주식시장 좋을 때도 30 이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는 거의 8, 90%를 사고 현금을 거의 10% 미만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변동성도 내년에 좀 예상이 되고 한 번 정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금 비중을 50%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로 투자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내가 이만큼 반도체가 내년에 업황이 이만큼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더 높이 올라갈 것 생각해서 뭐 진짜 8, 90% 심지어는 100% 반도체 관련한 몰빵 투자를 하는 지인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시장의 앞선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다. 너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한 50%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그러다가 그런 변동성 없이 올라가면 어떡해? 타 방송국에서 저한테 어떤 제의가 있었는데 네. 왜 개인 투자자는 항상 수익률이 꼴찌일까? 외국인 기관과 비교했을 때를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하시기로 하셨어요. 답이 너무 뻔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기업을 공부하고 시장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리포트를 많이 참조하는데 대부분 공개된 리포트는 이미 늦잖아요. 주식 투자 그걸 보고서 하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지금 포머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누가 누적 수익률이 좋으냐 길게 봤을 때는 실패를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종목에서 높은 수익률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잃을 때 적게 잃는 사람이 누적 수익률이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왜 현금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린 거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길게 봐야 돼요. 누적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남들이 다 오를 때 안 갖고 있어도 조금 상대적으로 박탈된 것 같지만 잃을 때 덜 잃는 게 합쳐놓고 보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2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면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현금, 즉 또다시 살 수 있는 여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주가 조정받을 때 내가 굉장히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 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반도체 주가 이제 어제는 또 다 올라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50만 원 중반 이후로 올라오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막 50만 원 깰려 그러고 삼성전자가 막 9만 7천 원, 6천 원까지 떨어질 때는 아, 기회가 왔네. 아, 이런 기회가 왔구나 싶은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다시 내려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보면서 아, 내가 이 기회 놓쳤네. 그럼 아, 이거 다시 내려오게 이 가격까지 또 언제 내려오겠어 싶어가지고 또 사게 되고 높은 가격에 또 사게 맞아요. 되고. 심리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못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이성이 심리한테 지기 때문에 감정에 지기 때문에 사실은 네. 수익률 내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값을 주면 기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올해는 아마도 연말까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직 못 산 분이든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올랐다 내렸다 계속 갈 것 같고, 내년 초가 됐을 때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은데, 네. 그때 일단 상승으로 잡힐 수 가능성이 50% 이상이라 보고 있고, 연초에는. 근데 그때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할 때 사실은 보고 있으면, 매일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진짜 자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연말까지 그냥 주식시장 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내년의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금이 좀 들어온 분위기면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고 피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요. 20%, 25%.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전략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글의 TPU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넥스트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개인 칩들이 사실은 뭐 라마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라마스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 기업들의 자체 칩이 뭐 옛날에 H20 수준 될까 말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화웨이나 이런 쪽에서는 H100은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분석이 어려운 게, 엔비디아는 칩 메이커잖아요. 칩을 네. 파는 회사인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은 내가 쓸 칩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벤치마크 테스트 크림이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건 그냥 내가 최근 개발했더니 테스트해봤더니 이 정도 나와서 수능 성격 이 정도 나왔어라는 정도밖에 의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게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3자 판매보다는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게 엔비디아 대항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베일에 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투자 속에서 사실 최근에 버블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요 구글 엔비디아 진영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일단 버블은 아닌 걸로 이제 치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근데 된 거죠?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는 하드웨어 성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지금 내년까지도 아마도 올해보다 더 많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수조 달러 가까운 3년 동안 모든 투자를 다 합치면 그 정도 이제 투자가 될 거잖아요. 3년 네. 동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막상 그 투자한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면 버블인 거고 만들면 버블이 아닌 거죠. 네. 근데 그게 하드웨어 칩을 내가 개발하든 엔비디아 걸 사서 쓰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내가 이거를 내 플랫폼에서 구동시켜서 B2B가 됐던 B2C가 됐건 비즈니스 모델 확실한 걸 만드는 기업은 버블이 아닌 건데 제가 볼 때 버블은 아닐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투자한 기업들이. 왜냐하면 공급 과잉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고속도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고속도로가 한 3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 AI 서비스나 이런 걸 했을 때 당분간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근데 지금 고속도로 10개를 건설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7개 노선은 분명히 팔이 날릴 것 같은데 누가 팔이를 날리는 노선을 갖고 있고 누가 교통량 많은 노선을 갖고 있을지는 현재는 모른다. 그래서 버블을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게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냐? 2017년 회계연도부터 빅테크 기업들 중에 매출 증가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곳이 있으면 그 AI로 인한 효과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정말 성장성이 높아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버블 이야기, AI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해도 끝이 없는데 저희가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박사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한번 연말 전에 나와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이제 매조온 키친의 제품 3% 핫딜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치킨 이벤트 했었잖아요. 우리 하나자산운용의 김승현 몇 본부장님이 50마리 그러니까 세트 저희가 그거를 50분을 추첨해가지고 커뮤니티에다 올려뒀는데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50분 중에서 10분도 안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개 먹죠. 뭐. 그럴까요? 네. 저희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안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냥 꿀꺽합니다. 오늘까지 꼭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분들이 당첨됐는지 올려뒀으니까 그 구글 폼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주셔야 우리가 궁금한 건 여러분의 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 알려주시면 선물을 못 보내드리니까 꼭 오늘까지 당첨되신 분들 어디에라고요? 커뮤니티 게시판. 오케이. 커뮤니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그럴 것 같은데.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저희 채널에 보면 뭐 동영상, 쇼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커뮤니티 맞나? 맞아요. 커뮤니티라고 써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게시글에 당첨자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핸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그 프로필 누르시면은 막 뒤에 영문으로 복잡하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내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꼭 체크하셔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추수감사절 이후에 반장입니다. 반장이라도 열리긴 열리니까 뉴욕 시장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